반갑습니다. 방금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정현 안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뭐 허겁지겁 쫓아왔는데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어제 자고 이제 허겁지겁 쫓아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수녀님이나 또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또 새삼스러웠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더 새롭게 다가오고 또 더 새롭게 정말로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잠깐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신다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상주에 오셨을 때 아마 저는 그 앞치마 입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뭐를 어디 저거를 눌러야 되나요? 아 예. 저는 오늘 그 기후 위기와 토종 씨앗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조금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그럼 뭐 기후 위기가 심각하긴 심각해. 그렇지만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운 거는 사실이고 추운 것도 사실이고 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뭐 사무실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사실은 에어컨 틀면 되고 오픈기 틀면 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은 잘 못 느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냉소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인간이 멸종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그동안 지구에 그만큼 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인간이 죽어야 이 지구가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농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민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상주 사람은 아니었고 제 친정은 안동인데 뭐 하여튼 24살에 상주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아마 농사 지은 지는 3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 상주에 내려왔고 91년도부터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3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늘 뭐 주위 분들의 덕분으로 또 항상 그 하나님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비아캄파시나 국제조정위원이고 또 가톨릭 농민의 본강 분회원이라는 걸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한국의 여성농민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이제 여성농민 조직이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국제 농민운동 조직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비아캄페시나가 국제농민운동 조직이거든요. 17년도부터 그 국제농민운동 조직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 농민회는 아시다시피 그 오랫동안 있어왔죠. 1960년도 후반부터 있어왔는 조직이고 저희 마을에는 아마 한 99년도 정도에 저희 마을 분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안동교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간혹 마을 분회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사실은 좀 제가 분회 활동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 남편이 이제 뭐 안동교구 부회장 맡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사진은 앞에 첫 사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요 꽃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실까요? 완두콩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키워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붉은 완두콩 사진이에요. 토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한 40여 가지 정도의 토종 씨앗을 가지고 또 농사 짓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토종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맛이 있어서
또 어떤 토종 씨앗은 뭐 이렇게 약성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토종 씨앗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라서, 또 어떤 토종 씨앗은 너무 예뻐서. 이 붉은 완도콩은 사실은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키워요. 붉은 완도콩이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아는 왜 연두색 완도콩보다 더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작고 수확량도 더 작아요. 그런데도 이걸 제가 매년 키우는 거는 이 꽃 보려고 키워요. 이 꽃을 자세히 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 무슨 붉은 애기 입술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요염한 무슨 그 아주 예쁜 아가씨 입술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려고 해마다 완도콩을 심습니다. 완도콩은 아마 이제 곧 심을 때 됐어요. 10월 한 말경 정도 되면 심어야 되거든요. 10월 말경에 심으면 내년 6월 달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예, 그다음에 요것도 붉은 완도콩 사진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 친구가 우리 밭에 왔다가 사진 작가 친구인데 이 꽃을 보러 왔어요. 내가 이 꽃을 예쁘다고 하도 자랑을 했더니만은 제 친구가 와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 사진으로 아마 뭐 사진전에서 상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쁜 사진이죠? 예, 넘겨주세요. 예, 요것도 붉은 콩한데 요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씨앗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이제 연두색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토종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심지 않으면은 이 꽃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비아 캄페시나를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이 스페인어입니다. 비아가 길이라는 뜻이고 캄페시나가 농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농민의 길 뭐 이런 뜻이고, 1993년도에 이제 창립됐고 회원은 한 2억 명 정도이고, 한국은 이제 전농 전면농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93년도는 제가 아마 뒤에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980년대 후반하고 90년도, 2000년도까지는 전 세계 농민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기였습니다. 농업의 자유화, 신자유주의 농업,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8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광풍이 몰아쳤고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1993년도에 우리가 전 세계 소농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자유주의 농업과 자유무역에 대항해서 전 세계 소농들이 단결하자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이런 구호 가지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그럼 기후위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저희 동네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고 요 앞에 이제 갖고 계시는 것이 강낭콩입니다. 저희 상주 말로는 양대라 그래요. 6월 양대. 6월에 수확하는 이제 동부콩인데, 이걸 이제 갖고 계시면서 이 콩을 지금 연세가 70 뭐 중반이 넘어섰는데 당신 시어머니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년 이상 된 씨앗인 것 같아요. 그 씨앗을 저도 이제 좀 갖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부터 뭐 말세가 온다, 말세다 하지만은 참말로 지금이 말세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는 지금의 너무 급격한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래프는 오늘 마침 또 칼라로 엄청 예쁘게 잘 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집이 있어서 같이 보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요 자료는 194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024년도 그래프가 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매일 그 전 세계 평균 기온을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2024년도가 지금 월등하게 높죠.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쨌든 뭐 사실은 항상 뭐 날씨는 변해왔죠. 어떤 해는 가뭄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덥기도 하고, 어떤 해는 춥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의 기후 변화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024년도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4년도 7월 21일 17.9도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넘겨주시면. 네, 요것도 뭐 거의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1850년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을 이야기를 할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가를 얘기할 때 산업화 혁명 이후라고 얘기하거든요. 1850년대 산업화 혁명 이후에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1950년도 이때 이제 굉장히 일시적인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90년도부터 굉장히 거의 뭐 이 직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이죠? 예, 이런 어떤 게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기후 위기는 일부 세력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도. 네, 넘겨주세요. 요거는 원래 1월달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다. 마지노선이 깨졌다. 마지노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정말로 그거를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YTN에서 1월달에 원래 1월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마지노선이 깨졌다.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구 평균 기온이 넘어섰다는 거죠. 1.52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1900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2015년도였을 텐데 2015년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약속한 온도가 1.5도였어요. 1.5도에서 뭐 2도까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온도가 1.5도입니다. 산업화 대비 1850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는 넘어서지 않게 하자. 왜냐하면 1.5도 넘어서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또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1.5도는 넘지 않게 하자는 약속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뭘 해야 되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올 1월달에 1.5도가 넘어섰다라는 마지노선이 깨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지금 얼마나 바뀌었나요? 이런 뉴스는 뉴스대로 나오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나 UN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진단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화석 연료를 둘러싼 이익과 탐욕으로 인한 시간 낭비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마 특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도시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올여름 어떠셨습니까? 너무 더웠어요. 더위는 제 기억에 제가 둘째 딸이 1994년생이거든요. 1994년이 엄청 더웠어요. 엄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해가 199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3월달에 이제 우리 둘째 딸을 낳았었는데 엄청 아주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그 94년도보다 더 오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길었죠. 폭염이 엄청 더운 것도 더웠지만은 뭐 오늘 좀 덜 덥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추석날 더운 거는 물론이고 거의 뭐 9월 말까지 지금 더위가 가잖아요. 한 6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5월부터 더위가 시작했다고 감이 아는데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1년의 절반은 여름이고 일본은 1년의 절반은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1년의 절반은 정말로 여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날씨인데 이 뜨거운 날씨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이야기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마 내 평생에 있어서 올여름이 가장 시원했을 거다. 어떻게 해요? 내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아, 정말 그거는
너무 상상하기가 힘들고 특히 우리 농민으로서는 정말로 너무 어려웠던 여름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여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농민은 여름에도 일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0평 정도 농사를 다 유기농으로 합니다. 뭐 유기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어려움이 풀이잖아요. 풀은 뭐 여름에 제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제 밭에 한 절반은 묵었어요. 우리가 묵었다 하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풀이 뭐 제 키만큼 자라 있다는 건데 절반 정도는 그래도 막 맸어요. 여름에 맸는데 절반 정도는 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밭이 묵어 있는 거의 그런 상태인데 우리 농민은 더워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농작물을 키워야만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정말로 올여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 1시간만 와도 옷 다 흠뻑 젖어서 옷 다 갈아입어야 되고 다 샤워해야 되고 다시 또 조금 덜 더울 것 같아서 저녁 때 또 나가서 일해보면은 여전히 날은 덥고 모기는 뭐 달려들고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예.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9월 19일날 방콕에 가서 제가 28일날 들어왔거든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한국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비 올 때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비 와서 물에 다 잠기는 건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뭐가 물에 잠겼냐 하면 수확을 앞둔 벼가 물에 잠긴 거예요. 전남 해남 사진이에요. 해남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 사진인데 이 출수기를 앞둔 수확기를 앞둔 이 벼가 물에 잠기면은 이 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인데 이런 그 위기를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네, 보시면 요거는 제가 살고 있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SNS가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외서면에 살고 있는데 하동면에 살고 있는 이제 유기농 농부인데 포도를 유기농으로 짓는 농부인데 나는 더 이상 원래 포도를 아무래도 하나도 수확 못할 것 같다. 포도가 안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수확을 못하지만 혹시 안 익은 포도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염 때문에 이래요. 캠비는 보통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따야 되잖아요. 따야 되는데 9월까지 계속 폭염이 오니까 이 포도가 까맣게 익어야 되는데 까맣게 익어서 당도가 올라가야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폭염이 오니까 그냥 벌겋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익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팔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로 팔면은 뭐 소비자들이 욕하겠죠. 뭐 이런 포도를 팔고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유기농 포도를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게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기후위기를 겪는 농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시에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게 기후위기로 농민은 엄청 힘들구나, 농민 불쌍하다, 농민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식량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농민이 농사짓는 채소는 아마 먹기 어려울 거다. 우리 농민은 사실은 내가 먹을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밭에서 농사 지어서 내가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 분들은 아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폭염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맛이 없어요. 모든 작물들이. 쌀도 맛이 없습니다. 원래 아마 밥맛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쌀은 우리가 이제 여름 폭염을 지나고 가을이 이제 선선해지고 하면은 이제 노랗게 익어서 수확이 되는데 지금 벌써 나락이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예년은 10월 중순부터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곧 수확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폭염에 갑자기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들을 아마 앞으로 겪게 될 것 같고 사과든 뭐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분들이 이제는 뭐 맛이 있다 없다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없을 겁니다. 특히 채소류는 대한민국 농민이 농사짓는 채소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당근이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당근 몸에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당근하고 뭐 사과하고 뭐하고 섞어서 무슨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라, 뭐 또 당근이 되게 독소 배출에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저는 그 독소 배출까지는 사실은 몰랐고, 당근이 맛있잖아요. 특히 당근으로만 주스 짜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심는 작물 중에 하나가 당근이에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상주는 당근을 언제쯤 심어야 되냐 하면 7월 20일경 심어야 됩니다. 8월 달에 심으면 이미 당근이 굵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심어야 되는데 원래는 심을 수가 없었어요. 7월 달에 당근 심은 사람들은 당근 씨가 발화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너무 뜨거워 가물었거든요. 그때 가뭄도 심하고 뜨겁고 하니까 당근 씨가 발화가 안 됐어요. 당근은 또 약간 촉촉해 수분이 좀 많이 있어야 발화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발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은 뭐 당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없어서 뭐 우리야 당근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소비자들한테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제주도가 아마 전체 당근 우리나라 생산량의 한 50%, 60%, 70%까지가 아마 제주도 구자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제주도 구자 농민들이 원래 당근을 몇 번 심었대요. 한 번 심어도 또 발화 안 돼, 두 번째 심어도 또 발화 안 돼, 세 번째 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못 먹을 채소 중에 1위가 저는 당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월 15일 요 사진은 모 씨가 폭염에 의해서 아예 녹아내리는 사진인데, 우리는 8월 15일을 흔히 광복절로 알지만은 상주 농민들한테 8월 15일은 무 배추를 파종하는 날입니다. 8월 15일 예년 같으면 8월 15일 넘으면 날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특히 물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휴가 가시는 분들도 8월 15일 전에 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8월 15일 지나서 이렇게 뭐 바다든 강에 들어가면 좀 추워져가지고 그게 보통 8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는 8월 15일 전후해서 무 배추 파종을 해요. 근데 원래는 8월 15일 전후해서 무 파종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가무니까 파종한 게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제 파종해야 되지? 특히 무는 좀 늦게 파종해도 뭐 굵기가 작아서 작은 무를 먹는다 그러지만, 배추는 그 파종 적기를 놓쳐버리면 알이 안 차요. 맞아. 예.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다음입니다. 원래 뭐 배추가 유명하죠. 그래서 원래 배추, 김장배추 아마 엄청 비쌀 거라는 뉴스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배추 한 포기에 18,000원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배추 엄청 이제 힘들 텐데, 여기서 우리 물김치 담을 배추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것도 오신다 그래서 어떤 체험할까 하다가 뭐 물김치 같은 거 담아서 조금씩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서 토종 배추를 제가 갈아놨어요. 9월 말경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오셨을 때 이렇게 좀 수확해서 물김치 담으면 딱 맞겠다 해서 이제 배추를 갈아놨는데, 다행히 발화는 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이 폭염에 이제 발화가 안 돼서 발화가 한 6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60%라도 잘 뭐 크면은 물김치 담겠다 이랬는데, 며칠 전에 온 비로 또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남기는 남았는데 물김치를 담을 수 있는 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담아보죠. 뭐 양이 작으면 물 좀 많이 붓고 또 붉은 고추 좀 많이 좀 갈아 넣고 양파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알아주십시오. 하여튼 오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토종 배추로 씨앗을 뿌리고 갈고 물 주고 했다는 사실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양파 농사를 많이는, 저는 쌀이 이제 주농사입니다. 그리고 저의 농사는 쌀은 100% 우리 농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쌀은 가을에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간혹에서는 어떻게 결제하냐면 12월에 60%인가 60% 주고 그 이듬해 6월달에 40%를 주거든요. 왜냐면 돈이 이제 그렇게 한목에 없으니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돈에 이게 막 1년에 2번 그렇게 나오니까 돈이 쪼달려요 항상. 그래서 양파 농사나 이 채소 농사 좀 지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수확이 되면은 그래도 돈이 그때그때 좀 들어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파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양파 농사 지어서 물론 우리 농으로 나가고 했는데 제가 2020년도에 이 폭염에 양파를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양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양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 면이 다 화상 입은 것처럼 이 한 면 햇볕을 본 면이 물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은 그때 5kg로 다 포장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수확해가지고 이제 그날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어요. 어쨌든 양파를 막 뜨거웠지만 수확해서 양파를 5kg 망에 다 담았어요. 담아서 이제 그 다음날 가져가려고 차에 실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양파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파 5kg 포장해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포장해서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걸 다시 골라서 포장해서 이제 간혹으로 좀 팔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양파 농사를 짓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부터는 양파 농사를 접었고 제가 먹을 것만 아주 조금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작년에 제 논인데 작년에 요거 이게 원래 이게 이런 사진을 잘못 찍어서 흰색이 아니라 이 옆에처럼 깨씨 무늬병이 와서 나락이 다 이렇게 노랗게 익어야 되잖아요. 누렇게 익어야 되는데 다 희게 다 돼버렸어요. 작년에 저희 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험을 들었었는데 보험 오신 심사하신 분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심각한 논을 처음 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작년에 굉장히 깨씨 무늬병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깨씨 무늬병도 그거예요. 고온 다습. 고온 다습하면 오는 병이고 제가 여기 사진에는 미처 못 담았는데 지금 농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이버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사도 조금 여기 이렇게 좀 인천 우리 농에서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멸구도 고온 다습이거든요. 전국 임실 같은 데는 논의 멸구 피해가 70%래요. 임실군의 전 벼 재배 면적의 70%가 멸구 피해예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이 기후위기라는 거는 너무 뜨거워서도 문제지만 병충해도 엄청 심각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또 한반도가 평균 기온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피해 중에 하나가 벌레거든요. 예를 들면 말라리아. 우리는 말라리아는 동남아에 가서나 물리는 줄 알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상시적으로 말라리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전에는 없던 벌레들, 없던 병충해들이 막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구도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는 농사가 이제 농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추, 생강 뭐 이런 거는 생강을 좀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생강밭이 지금 원래 이게 생강밭이 원래 생강밭인데 생강밭에 이렇게 차강막을 쳐놨어요. 이렇게 생강밭에 차강막을 쳐놨죠. 왜냐하면은 생강은 원래 약간 서늘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생강 농사 지을 때는 이런 차강막을 안 쳤어요. 근데 이제는 여름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차강막을 안 치면 생강 뿌리가 땅에 있는데 생강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강막을 쳐야 되는데 이런 차강막을 친다는 건 농민들한테 또 어떤 얘기냐면 차강막을 농민들 돈으로 사야 돼요. 누가 이거 사주지 않거든요.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이걸 또 치고 이게 또 날이 또 선선해지면 이거를 걷고 이런 농업을 우리가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런 약대로 이제 이거는 친환경 약입니다. 이렇게 생강이 계속 막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던 이런 생강들이 다 누렇게 되면서 막 땅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생강
병이 한 30% 정도 생강이 지금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돼요. 약을 치고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생강이 이제 다 썩고 뭐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이 피해를 사실은 저는 정부가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는 농민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농민이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무슨 뭐 약을 안 쳐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폭염과 고온 다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도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한 피해는 없고 이거는 오직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생강 생산량이나 수확량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정부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책임있게 해라.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라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런 어떤 저희들 전국 여성농민의 청년합에서 한 600명 대상으로 기후재난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생계 불안이었습니다.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노동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노동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안 그래도 나이 많고 힘들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데 일은 계속 너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니까 또 뜨거운 데서 일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농민들이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성 농민이 참깨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위기와 여성농민의 가나서는 거예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왜 여성농민들이 기후위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까? 왜 여성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많이 어렵다고 호소할까? 그리고 기후위기를 위해서 왜 여성농민들이 건강상에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날까? 예를 들면 저 가부시라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여성농민이 더 많이 물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재난 피해에 있어서 여성농민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성농민은 농민이라는 직업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면 한 가구에 한 명인데 한 가구에 한 명이 보통 남성 농민이죠. 남성 농민이 지금의 어떤 농민이고 저희 집도 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일하고 있는데 뭐 농민수당을 비롯한 모든 어떤 이 혜택은 제 남편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농민으로 직업적인 어떤 여성 농민으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여성 농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참깨밭에 있는 여성 농민 사진 보여드렸듯이 여성 농민 참깨는 한여름에 해야 되거든요. 8월달에 수확해야 되거든요. 그 참깨를 수확하는 사람도 여성 농민, 고추를 따는 사람도 여성 농민입니다. 한여름에 폭염에 노출이 더 많은 사람이 여성 농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은 이런 어떤 기후재난 시대에 그런 어떤 그 농업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24살 때 농촌에 내려왔고 25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면서 살아온 동안 저는 정말로 평생 농사 짓고 싶고 제가 평생 농사 지으면서 죽겠다라는 게 제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또 제가 살아온 세월이 제가 그 신념을 가지도록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평생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농사 짓겠다는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축고독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농민의 신념까지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 끄덕거리고 맞아 그러는데 이 기후위기가 왜 발생됐는지 이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누가 배출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냐 하면
기후위기 해결책을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속아나가요. 막 디지털 농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막 기후위기가 바뀐다는 이런 현란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기후위기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자본가들, 기업가들, 부자들의 논리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부터 말할 파트는 기후위기를 온실가스를 누가 배출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구는 도대체 누구 것인가? 이 아름다운 지구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모든 생명들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우리 지구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지구를 오염시킬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은 우주 관광을 합니다. 우주 관광하는데 한 번 이 관광을 띄우는데 100만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만 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 모두 것이고 앞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니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겠다. 뭐 돈이 있으면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누가 배출하느냐는 거예요. 흔히 온실가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해요.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를 할 때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 우리 흔히 성당에서 뭐 내 탓이요 내 탓이 하잖아요. 내 탓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행동규칙 뭐 20가지 있는데 텀블러 쓰자 뭐 대중교통 이용하자 한 20가지 정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는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 그 10%의 전 세계 부자들이 온실가스 50%를 배출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10%는 하위 소득 50%는 10%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텀블러 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 부자들이 줄여야 돼요. 이 부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배출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릭이 굉장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앞장서 있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국가 정책적으로 국제적인 법과 제도로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또한 우리가 영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에서 교황님께서 불평등에 대한 장을 따로 마련하셨죠. 5장 불평등에 대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작년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두바이에 있었는데 거기 교황님이 사실은 직접 가시려고 그랬어요. 기후변화 이제 190개 정상들이 모이는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가서 교황님께서 이런 어떤 호소를 하시려고 했는데 못 가셨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가톨릭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 화력발전소 아까 앞에서 제가 부자들의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걸 또 찾아보면 이런 화력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완화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사실은 폐쇄해야 돼요. 점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력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왜 새로 짓겠다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풍력,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가 지금 다 전환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고 탄소 거래제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탄소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돈을 내게 하고 적게 쓰는 사람한테 뭐 돈을 이렇게 사고 팔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거에 또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포항에 있는 거죠. 포항제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포스코에 기업한테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100만큼 할당해라. 100을 넘으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나 100보다 적게 배출하면 너들한테 100을 줬으니까 만약에 90만 배출했으면 10을 팔 수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탄소 배출 할당량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배출권은 어땠을까요? 팔았어요. 그래서 포스코는 오히려 탄소 배출권, 탄소 거래제 뭐 이런 거 말은 엄청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포스코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의 문제점이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11개 그룹이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개 그룹이 6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잘해야지, 내가 뭐 텀블러 들고 다녀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저도 사실 텀블러 갖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심,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우리 수요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저도 안동교구에서 이제 생태위원회를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금 나는데 신부님들하고 이 얘기 해가지고 우리 뭐 이런 정치적인 행동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신부님께서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뭐 교우들이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다면서 교우들 관심을 안 가져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정말 관심 안 가지시고 이런 정치적 행동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가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기후위기를 포장해서 거짓말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린워싱. 예. 이거는 그린워싱 사례인데요. 기업들 요즘은 보면 워낙 뭐 기후위기,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대요. 예를 들면 CJ도 하겠대요. 제일제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GMO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탄소 중립하겠대요. 2050년까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 GMO 수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GMO는 엄청난 그 단일 면적에 엄청난 농약과 화학 비료를 뿌려서 재배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의 그 숲을 파괴해서 키우는 게 GMO 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CJ가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하려 그러면 아마존에서 이 생산하는 콩을 수입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계속하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그린워싱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950년, 2000년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농업과 관련된 얘기여서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에서도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1950년과 1990년대 급격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생겼고 또 급격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생겼습니다. 그럼 1950년과 1990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이산화탄소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요 밑에 1850년 이후에 1990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거는 그 찬미 바드소스 이후에 나온 책 뭐더라? 굉장히 얇은 책. 작년인가 나온
참여하라는 하여튼 그 얇은 책을 제가 이렇게 본 건데 이 우리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990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예, 그다음 봐주세요. 1950 녹색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특히 이제 제 나이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는 사회 시간에 배웠는 것 같아요. 녹색혁명. 그래서 녹색혁명,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를 이제 배웠는데 녹색혁명을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녹색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아를 해결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녹색혁명 때 통일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굶주리고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불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녹색혁명 그렇지 않아요. 녹색혁명이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건 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인구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녹색혁명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기아 인구가 없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죠. 70억이 넘는데 7억 한 5천만 정도가 지금 기아입니다. 10분의 1이 기아 인구예요. 뭐 녹색혁명이 그렇게 뭐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성공했으면은 기아 인구는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기아 문제가 기아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까라는 문제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녹색혁명에 있어서 핵심은 종자였거든요. 새로운 신품종 종자를 만드는 거였고 예를 들면 통일벼처럼 근데 통일벼 이제 지금 없어졌잖아요. 신품종 종자를 만드는 건데 신품종 종자를 만들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 그 다음에 비료, 농약이었습니다. 이 새로 개발된 종자에 많은 물을 주고 많은 농약을 뿌리고 많은 비료를 줘야만 생산량이 늘어난 거였어요. 이 녹색혁명이 그래서 지금 농업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생산 방식이. 예, 그 다음에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우리 비아감바 신화가 1993년도에 창립됐다 그랬잖아요. 혹시 1986년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예, 그게 1986년도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이 농업과 먹거리에 관련된 사람은 이거에 반대하는 주장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내려갔을 때가 90년도인데 그때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우루과이 협상 반대한다 막 이런 시위하고 교육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핵심은 뭐냐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의 완전 자유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그 결과로 1995년도에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995년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뭐 예전보다 더한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닥친 건데 그래서 1950년과 1990년은 우리 농민들한테도 너무 과학한 시기였지만은 지구에도 이런 산업적인 농업 생산 방식, 상업적인 농업 생산 방식이 확산했던 그런 어떤 시기였죠. 요 사진은 뭐냐면 여기 영어로 WTO kills farmers라고 적어놨는데 WTO 농민을 죽인다라는 팻말 보이시죠? 한국 농민입니다. 이경혜라는 분인데 전북 장수분인데 WTO가 이제 강요회의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WTO 강요회의에서 이 구호를 외치고 활복 자살하셨어요. 배를 가르셨죠 본인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경혜 열사라고 9월 10일 날. 어쨌든 굉장히 농민들의 그런 어떤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것이 기후위기의 큰 원인입니다. 예. 요거는 그냥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이 온실가스에 있어서 농업과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농업과 먹거리의 전 과정이 이제 다 산업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맞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농민들은 또 괜히 또 뭐랄까 도둑이 재발전이다 그래야 되나? 이런 얘기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막 농사를 비료를 쳐서 그런가, 내가 농약을 쳐서 그런가,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또 그런 뭐 결론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농약 치지 말고 생태적 농사 지읍시다,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여기에도 또한 정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유기농, 생태농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농민, 전 세계 농민들이
유기농이나 생태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유기농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있게 생태적인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농민들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기업들을 규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약, 화학, 단장 농업, 바이엘, 몬산토, 카길, 네슬레 이런 전 세계적인 초국적 농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돼요. 이 기업들이 이런 농업 생산 방식으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쓰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규제를 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만이 생태적인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후위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작년 11월 10일 농민의 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민의 날이 11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농민의 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농민의 날 정말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사들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작년 농민의 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스마트 농업, 수직 농업으로 가야 된다. AI를 이용하고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고개 끄덕거려. 맞아. 이제는 막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민들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농사 지어도 수확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농민들을 농업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농민들 더 이상 너들 농사 짓지 마라. 기업이 이제 농사 짓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농사 지면은 어떻게 되실지는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기업이 농사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내가 얼마나 배출해가지고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돈이 되면 해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부터 이제 사진은 제가 직접 다녀온 스마트팜 사진입니다. 상주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혁신대리라고 해서 가장 큰 스마트팜 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주시는 또 엄청 자랑해요.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팜 단지를 갖고 있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상주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 계속 상주시에 싸우고 있어요. 상주시 농업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뭐 1,000억이면 1,000억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이 농업 예산을 농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팜 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흙이라고는 한 점도 없어요. 햇볕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기계로 밑으로 들어가는 화학 물질로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깨끗하지 않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스마트팜 작물 사진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이 작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요만한 큐브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화학물로 흙 비슷한 거, 또 뭐 농약도 여기 넣고 비료도 여기 넣고 생장할 수 있는 걸 요만한 네모예요. 이게 오이가 이렇게 달리는 건데요. 제 손가락 같은 손가락만한 오이 줄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오이를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밭에 있는 오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노지에서 키우는 오이는 정말로 오이에는 오이 뿌리가 엄청 뻗거든요. 엄청나게 거의 뭐 예를 들면 오이 한 뿌리가 얼마 정도 뻗는다 그래야 되나. 오이는 그래서 보통 텃밭에 심을 때도 막 다닥다닥 붙여 안 심잖아요. 굉장히 드물게 심잖아요. 왜냐하면 오이 뿌리가 워낙 땅속에서 뿌리를 넓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튼튼한 뿌리로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 또 생명들을 이게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그게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오이를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줄기가 제 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이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이 가느다란 그 줄기 속에서 오이를 달게 하자니 얼마나 애를 먹을까. 물론 그 밑에 엄청난 뭐 비료야 뭐야 쏟아붓고 그 힘으로 달리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오이를 우리가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상추도 이렇게 키웁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스마트팜 단지 안에 가보니까 이런 또 농약
이렇게 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저희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가 갔는데 젊은 한 친구는 이거를 보더니만 자기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스마트팜 이래서 뭔가 약간 되게 친환경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뭔가 깨끗할 줄 알았대요. 이런 엄청난 농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정부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뭐죠? 이게 이제 화학물질입니다. 뭐 칼슘, 철분, 이 화학물질 이게 통이에요. 이 통에 든 걸로 그 관주를 해가지고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서 상추가 달리는 상추를 두는 거예요. 예. 요즘 도시는 서울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이 식물 공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이제 서울은 그래도 뭐 도시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만들기 막 이런 예산 썼잖아요. 사회적 뭐 마을만 그 예산 엄청 줄었죠. 그 줄은 예산이 서울에 이런 데 들어가더라고요. 서울의 식물 공장. 이거는 요 상로동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로동 역 앞에 이거 있더라고 안에 있더라고요. 메트로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키우고 그 앞에 자판기를 통해서 팔고 막 이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왜 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잘 모르니까 사시겠죠, 그죠? 왠지 뭐 깨끗할 것 같고 막 뭔가 그냥 바로바로 하니까 신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사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농장들은 안 사시겠죠. 예, 이거 결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신선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저는 단호하게 기후위기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이거 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농민을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도 스마트팜 못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이거나 기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을 배제하는 거고 또 이 스마트팜이 왜 농민을 배제하냐면 농민들 보고 땅을 내놓으래요. 나이가 많고 농사 짓기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땅을 팔든지 내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스마트팜을 지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 이건 뭐냐면 일부 스마트팜 농민을 한 사람 중에서 파산 신청한 농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 짓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들거든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지원이 아니고 융자예요. 융자인데 30년 융자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30년 스마트팜 짓는데 30년 융자 해준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막 분노스러웠어요. 왜 우리 청년들을 농촌으로 들어오는 귀한 청년들한테 30년 융자를 해주냐고. 그럼 그 청년들은 30년 동안 빚 갚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 청년들 그렇게 만드냐고. 저는 그때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1990년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후계자 자금이라 그래갖고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줬는데 그거 못 갚아가지고 자살한 사람, 야반 도주한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막 어깨 보증 서가지고 막 서로 막 원수된 이런 사람을 제가 90년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융자는 정말로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팜 지으라고 청년들 너들 농촌에 가서 노지에서 일하기 힘들지 또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들지 스마트팜 해줄게 스마트팜 30년 짓는데 30년 돈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30년 동안 그렇게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팜에서 아까 오이, 메론, 뭐 상추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판로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다시 빚이 지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익산에 있는 한 농민한테 들었는데 스마트팜 하는 청년들이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내려왔다가 돈이 안 되니까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를 익산에 있는 농민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이제 농업을 농민한테 빼앗아서 기업으로 주려는 것 이상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대기업 농업이 아니라 우리 생태적인 농업이다. 네, 또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마트팜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농사진 원래 봄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게 지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그렇죠. 왜냐면은 지구를 식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실가스를 덜 쓰는 농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토양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토양은 대기 중에 이미 방출돼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살아있는 땅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은
탄소 저장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생태계가 살아있는 땅이 흡수할 수 있는, 격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업과 먹거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땅들을 농민들이 계속 농사짓게 만들고 이런 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흙이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떤 흙을 만드느냐, 이런 좋은 흙을 만드는 농민들, 이런 농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한번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가 포포밀리 이니셔티브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매년 토양에 이렇게 탄소를 0.4% 정도 축적시켜 놓으면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포포밀리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는 실제적으로 토양의 탄소를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농업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완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소농들이 어쨌든 농사를 짓게 하는 거고, 소농들이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자신들의 토양에 가둘 수 있도록,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까지 가농과 우리 농이 지금까지 해온 운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1990년 이후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까지 이런 그 땅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고, 그거를 떠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을 만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농민을 지원하는 우리의 운동을 더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은 소농이다. 왜냐하면 소농이 기업농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쓰거든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또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사람은 소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데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를 가족농을 지원하는 해로 잡았어요. 그래서 유엔은 실제로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지금 현재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을 2018년도에 채택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농이 기후와 식량과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만이 되겠다라는 인식들을 국제사회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엔 총회에서 농민 권리 선언도 만들고 하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자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12시 한 30분 정도까지. 네. 듣는 것도 힘드시죠? 제가 중간에 한번 쉴까 하다가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30분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보충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자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GMO 농산물 때문에 우리 엄청 많이 좀 고민 많죠. 슈퍼에 가서 이거 살까 말까, 이거 뭐 괜찮나 안 괜찮나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을 비롯한 저희 전국 여성 농민들도 그렇고 GMO 반대 생명연대라고 만들어가지고 GMO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요구한 게 GMO 표시제, GMO 농산물 원료 표시제 계속 요구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GMO 그러면은 뭐 규제 안 해도 좋다. 다만 이 콩기름에 GMO 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표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GMO 옥수수, GMO 콩이고, 요 옆에 거는 뿔 시금치입니다. 예, 시금치요. 저 요거 시금치 씨. 예, 예, 뿌려놨는데서 아마 가면은 이제 막 올라온 거 보실 것 같은데, 뿔 시금치도 지금 뿌려야 돼요. 예. 시금치가 뾰족뾰족해서 사실 조금 따가운데, 이 시금치 여기 뿔처럼 달려있다는 건데, 씨앗에 되게 달아요.
시금치가 왜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밍숭밍숭한 시금치도 많죠. 네네. 특히 시금치 사실 때 키 큰 시금치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주 땅에 딱 달라붙어 이렇게 납작한 네. 요런 시금치가 맛있잖아요. 그죠? 네. 뿔시금치 맞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요런 시금치. 예. 그리고 이 뿔시금치가 겨울을 나야만 맛있잖아요. 겨울 나면은 이 시금치가 원래는 초록색인데 겨울 나면 이게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고 달아. 예, 달죠. 네. 그래서 그 시금치 씨앗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강의 다니면 토종 씨앗을 조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씨앗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저한테 있는 뭐 씨앗을 조금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기시금치나 뭐 배추나 이런 건 지금 뿌리면 되거든요. 그런 거 다음 주에 오시면 필요하신 분한테 아주 조금 나눠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제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멕시코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5대 시장 작물의 하나가 옥수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멕시코에는 원래 다양한 옥수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GMO 옥수수로 통일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GMO 옥수수로 전 세계가 통일될 것 같아요. 그거의 문제는 뭘까요?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다. 네, 이거는 종자 시장의 뭐 독점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아실 것 같고요. 예. 농민들이 이제 저희들도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저희 전연홍은 한 2007년부터 했는데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이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농민들이 더 이상 기업에서 파는 종자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토종 씨앗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0.01%도 안 될 거예요. 거의 99.9%가 기업에서 판매하는 이제 씨앗으로 농사 짓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만약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써야 되고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종자만 파는 게 아니라 종자를 팔면서 거기에 맞춤 비료와 농약까지 팔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하만 대산 수박이 유명한데 대산 수박 종자를 팔면서 대산 수박 거기에 맞는 비료 농약 그래서 언제 비료해라 언제 농약 쳐라 패키지를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 문제는 농민이 사실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내가 언제 뭐 약을 칠지 언제 수확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농업 노동자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인도의 문제. 인도가 원래 모카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전통적인 모카. 그래서 인도에 가면 아마 면직물이 되게 좀 좋을 거예요. 아마 인도에 가시면. 그래서 인도 면으로 된 스카프 같은 거 많이 사오실 건데 어쨌든 모카가 전통적인 어떤 작물이었는데 GMO 모카가 인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GMO 모카를 보급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도 농민들한테 기존의 모카, 너들 쓰는 그런 모카 말고 이 모카씨 사서 심으면 수확량도 많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사서 써. 이렇게 농민들한테 말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종자만 사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농약 사야지 비료 사야지. 그런데 이게 또 시장에 나오면은 이 모카가 똥값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민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카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자살을 했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 GMO 면화를 가지고 자살의 씨앗이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멕시코 옥수수하고 몬산토 GMO 옥수수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작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뭄에 강한 옥수수, 또 어떤 거는 뭐 폭우가 많이 와도 견디는 옥수수, 또 어떤 옥수수는 굉장히 생육 기간이 긴 옥수수, 다양한 특성들을 옥수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옥수수 원종이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날이 뜨거우면 폭염에 강한 옥수수 원종에서 그 원종의 종자를 육종하고 개발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옥수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토종 옥수수가 없으면은 이 원종을 우리가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종 옥수수를 기후위기 시대는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발바르라고
북극에 있는 노르웨이 땅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연구소예요. 그래서 국제종자연구소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후기 시대 또 전쟁으로 인해서 토종종자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어지간한 기후나 어지간한 어떤 천재지변에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토종종자 보관소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한 10,000종이 넘는 토종씨앗을 여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또 전쟁이 나는 이런 어떤 여러 위험 시대에 토종종자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우리의 이제 목숨이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토종종자들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계속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니 소비자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토종씨앗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먹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팥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여기 밑에 제 팥.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여성노민의 우리 강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저희도 갖고 있는데 저게 제팥이라 그러기도 하고 끌팥이라 그러기도 해요. 제일 늦게 심어요. 7월달에 심어요. 근데 이 끌팥이 되게 이게 껍질이 얇아요. 껍질이 얇아가지고 팥죽을 써도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왜 아직도 이 씨앗 갖고 계시냐니까 내가 안 심으면 없어지잖아 이런 얘기 하세요. 이제 우리 할머니들 안 계시면 정말 토종씨앗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같은 세대가 우리 밑에 세대가 빨리 이제 토종씨앗을 이 할머니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동네 할머니들이 토종씨앗을 이제 가져가 주시는 그런 사진이 그래서 예전부터 토종씨앗은 공동체의 토종씨앗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또 한번 넘겨주시면 사진 한번 빼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씨앗이 좋으면은 우리 집 씨앗 같이 이제 뭐 핫도 치고 놀다가 우리 집 호박 씨앗 되게 좋아 그러면은 그럼 나도 좀 줘 이러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저 집에 한번 가봤는데 그 집에 뭐 상추가 엄청 맛있는 상추가 막 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추 씨 나중에 씨 맺거든 나 좀 줘 이래서 그 집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우리 토종 씨앗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토종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좋은 종자들을 계속 선발하고 육종해왔고 나누어 왔기 때문에 지금 씨앗이 있는 거거든요. 이 씨앗은 몬산토가 독점할 수 없어요. 몬산토가 지금 옥수수와 콩하고를 자기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특허를 갖고 있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자기들의 무슨 콩, 자기들의 옥수수를 다른 농민이 쓰면은 법으로 고발합니다. 고발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콩은 어디서 나왔나요? 원래 옥수수는 어디서 나왔나요? 씨앗은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지금 독점하고 있고 독점하도록 국제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오시면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엄청 계속 안 좋게 변하고 있는데 토종 씨앗이 그럼 뭐가 좋지라는 얘기 좀 드려보려고요. 토종 씨앗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토종 씨앗이 좋기는 좋은데 생산량 떨어지잖아요. 뭐 이러면서 또 토종 씨앗이 별로 안 좋으니까 농민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좋아서 농민들이 지금 기업의 종자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국가 정책이 기업의 종자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토종 씨앗을 정부가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농민들이 토종 씨앗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정책을 폈다라면 지금의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토종 씨앗은 일단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게 그건데요. 여기 제가 상추인데 작년 제가 9월달에 담배 상추라는 건데 작년 9월달에 담배 상추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 좀 따먹고 올해 또 여름까지 잘 따먹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이 상추에 꽃대 달린 거를 수확해서 제가 채종을 하고는 이제 상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요 한 포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트랙터 로타리가 지나가기도 하고 엄청난 폭염과 엄청 가뭄과 막 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요 한 포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요 상추를 땄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토종 상추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이 토종 상추가 있어야만 우리 인류가 먹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생강 농사 많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일반 생강입니다. 제가 일반 생강하고 토종 생강하고 두 가지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반 생강은 지금 한 30% 정도 썩었어요. 자꾸 막 병이 오고 썩고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근데 요거는 토종 생강입니다. 토종 생강은 병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원래 토종 생강은 그런 대로 성공할 것 같아요. 뿌리도 엄청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폭염, 가뭄, 또 폭우에 토종 생강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토종은 또 키가 또 작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 생강하고 일반 생강하고 두 가지를 제가 판매를 해보면 사실 토종 생강이 잘 안 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토종 생강은 자라요. 근데 사실은 약효는 엄청 좋아요. 그렇지. 약효도 좋고 근데 향도 달라요. 제가 지금 요 정도 됐을 때 생강밭을 지나가잖아요. 토종 생강밭에는 냄새가 훨씬 진하게 나고 맞아요. 일반 생강은 덜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생강 보통 까야 되잖아요. 그렇다 까기 보니까 불편해서. 예,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예, 토종 생강이 이렇게 이제 좋더라고요. 네. 요거 토종 생강 얼마나 예쁘냐면 네, 맞아요. 제가 요걸 보면은 예뻐지겠어요. 요 분홍색을 보면 예뻐가지고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요 다양한 이제 콩 사진들입니다. 다양한 이제 콩 사진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요거는 각근동부 사과참외 다 토종입니다. 사과참외. 네, 넘겨주시고요. 예, 요거는 흰 제비콩, 요거는 감자꽃에 토종은 요렇게 이렇게 여기 열매가 달리더라고요. 꽃 옆에. 예, 감자 꽃 옆에 열매 달린.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누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토종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가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가, 그리고 누가 더 회복력이 있는가, 누가 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가, 소농이고 여성농민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들이 토종 통일 텃밭이라고 상주 시민들하고 여성농민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밭이 있거든요. 저희들 동네 지금은 완전히 불밭됐는데 어쨌든 올 봄에 저희들 같이 이제 일하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시.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너무 사진 예뻐갖고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사진인데 인도에 있는 여기가 토종 학교예요. 학교에서 인도 여성농민들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농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게 우리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기업이 전체 먹거리를 다 생산하고 있고 소농들이 해봤자 얼마 되겠냐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가난한 소농들이 이 세상에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농들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교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 수 있다. 이런 벌을 살리면서 이건 제 밭이거든요. 토종 유채꽃 밭에 가니까 남들은 벌이 없다 할 때도 여기 밭에는 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 맞아. 이런 어떤 토종 농사를 짓고 채종하고 이런 꽃이 피는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의 기후위기 대안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민들이 이제 전체 우리 전 인구의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목소리로 우리 농민들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같이 우리 농사 짓는 거. 뭐 텃밭이 좋고 안 되면 화분에라도 콩 한 포기, 고추 한 포기, 상추 한 포기 심어보는 것. 심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어떻게 또 하는지 또 내가 생산한 내 먹거리가 상추 한 잎이 내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매님들 우리 같이 농사 지어요. 네. 네, 마지막은 그 농민을 위한 기도 보이시죠? 네. 농민을 위한 기도 같이 바치면서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며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